내 일상과 책에서 찾은 정치 이야기, 갈매기, 살구, 그리고 양파가 말하는 정치 비판들이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들어봅시다. 정치 캡처 1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구입니다. 갈매기입니다. 양파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회사 부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화수목금 다니면서 노동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퇴근하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럼 시간은 좀 빨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퇴근 시간 똑같아. 회사 끝나고 다시 뭐 회사 복귀해가지고 뭐 자질구레한 거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뭐 빠르면 8시 늦으면 아 그래? 칼퇴는 그래요? 못 하는구나. 같은 업계 아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서 출근하시는 분 같은데 끝나고 맨날 요가 가던데. 이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구만. 이쪽 업계는 그렇죠. 케바케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그죠. 살구 씨는 잘 보내셨나? 저는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날에 동기 MT를 평일에 갔다 왔어요. 그래 너 아까 너 동기 MT 무슨 동기 MT지? 대학교 오. 동기 MT. 이게 동기들이 다 한 명은 평일에 갈수 있어? 연차 쓰고 오고. 오. 친구들이 조금 독특한 애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다가 3년 채우고 아예 때려치고 나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시기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겹쳐서 저는 뭐 맨날 놀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됐고 그래서 그냥 5명? 5명이서 갔다 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거기요. 그 가평. 가평? 네. 아, 그래서- 추억의 장소다. 나 한 번 가평. 가봤어 한 번. 아 진짜? 충격 먹었어. 왜? 이렇게 MT가 아니라 뭐냐? 음. 그걸 뭐라 부르죠? 펜션들이 나열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래가지고 펜션들이 다 하나같이 좀 다 술만 다 마셔 애들이. 술만 마시고 낡았고 좀 그런 아니야. 느낌이잖아. 우리 되게 이쁜 데 갔어. 그런 데도 있죠. 다른 데구나. 네. 그러니까 거의 그 먹고 토하는 MT를 갈 때는 보면 먹고 토하는 보통 MT. 그렇잖아요. 그냥 대학교 뭐 신입생 가면은 우리 학교도 가고 저 학교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는 옛날에 우리 양평 간다 뭐 쟤네 가평 간다 나뉘고 가다 보면 학교마다 다 비슷비슷한 데 잡아서 막 오랜만에 저기서 고등학교 친구 잠깐 만났다가 다 자기네 학교 MT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우선 그냥 이번에는 그 아침고요 수목원 주변 쪽으로 MT를 가서 그래서 또 관광도 하겠다고 저녁에 거기 뭐 불빛 축제를 겨울에 한대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와서 뭐 고기 바베큐 파티하고 우와. 그냥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몸보신 하다가 왔습니다. 좋네. 바베큐 부럽다. 뭔가 20대 마지막 MT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일했고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음. 그리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제가 꿈을 되게 잘 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꿈이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피곤하니까 기억이 더 난다고? 어. 원래 피곤하면 피곤하면은 얕은 잠을 자니까 이게 꿈이 계속 꿈을 꾸고 가장 최근에 일어나기 전에 꾼 꿈 스토리가 이제 잠깐 기억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꿈의 인생을 살고 또 이렇게 깨어있을 때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꿈을 그렇게 많이 꿨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꿈이 어젠데 네. 어제 제가 그 알을 보고 잤거든요. 그 알이 뭐죠? 네, 그것이 알고 오일상. 싶다. 근데 거기에 추선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추선이가 어버이연합의 대표 총장? 총장 맞죠? 추총장. 그런데 추선이가 제 꿈에 나와가지고 오늘 저를 쫓아오는데 참 정말 이게 그래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말한 최신의 것, 유아적인 것 뭐 이런 것이 꿈의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구나 했죠. 꿈마저 정치적이야. 이게 프로이트 추선이가 얘기하니까 쫓아왔다니까. 저도 최근에 프로이트에 관련해서 네. 뭐 책도 찾아보고 관련 네. 자료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고 있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뭐? 꿈이 자기 욕구의 발현이래요. 맞아요. 네. 그럼 추선이 씨한테 쫓친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추선이에게 뭔가 추선이로부터 뭔가 도망가고 싶다. 그런 이 추선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추선이 씨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양파. 그런 건가? 요즘 어. 뭐 댓글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요? 어니언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무풀보다 악플을 선호하시는 네. 대선 후보로 오늘은 검증을 할 건데요. 좋아요. 네, 사이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이다. 칠성, 롯데, 채태원. 네, 이거 너무 그렇다. 네. 그냥 들어가자. 드림이 너무 저조해. 뻔하잖아. 자기적이야 너무. 그랬어. 오늘은 이재명 편입니다. 네. 벌써 잠룡 와. 특집도 5번째인데 5%의 이제 아 이분이 오랑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지지율부터 보면은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촛불 집회 때 사실 대선 후보로 거의 떠오르는 샛별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서 사실 촛불 집회 한창일 때, 뭐 지난해 한 12월 20일 그때만 해도 뭐 호감도 조사가 뭐 31.4%막 이렇게 가고 비호감도 조사는 막 38.5%였고 그냥 뭐 대선 후보 지지율로 해도 두 자릿수로 계속 찍었었죠. 그랬었는데 2월 14일부터 16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게 지금 가장 최근이에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5%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33%, 안희정 후보 22%, 그리고 그 다음이 황교안, 그 다음 안철수, 그 다음 이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또 이게 다른 후보들은 지금 상승세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게 또 빠지는 추세라서 되게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 아직 좀 풀을 이렇게 다양하게 잡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해외 최근 정치 이벤트에서 늘 여론조사가 안 맞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지금 지지율에 연연 안 한다. 뭐 지금 이미 트럼프가 보여줬듯이 여론조사의 효용 가치는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실제로 지금 좀 다른 분석도 나오는 게 그 매일경제, 레이더픽,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이런 데서는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뭐 얼마나 검색했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검색어가 높아서 점유율이 1위고 2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래요. 근데 1위인 문재인 후보가 한 21.5%를 점유를 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19.7%를 점유를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검색을 하거나 뭔가 언급을 하는 거는 이재명이 더 많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나의 지지층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인 게 제가 체감하기로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 5%밖에 안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믿지 말고 거기에 쫄지 말아라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오니온스가 최근에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어떤 다트 던져가지고 막 아, 만나러 가는 거. 네네. 거기서 이재명 지지자들을 만난 건가요? 그쵸. 많이 만나죠. 아. 거기서도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너무나 확고해요. 이거 이재명 반드시 이재명이어야 되고 이재명이 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되게 확고해요. 맞아요. 또 궁금한 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양파 씨가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저 대충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프레임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있긴 있다. 네. 아니 저는 왜 네.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또 TK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 설날에 뭐 경주 내려가가지고 네. 포항에 사촌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좀 거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뭐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TK 지방의 전형적인 지지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네네. 과거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박근혜가 한 앞으로 2-3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 최순실 사태 전인데 두세 번이면 시간은 아닙니까? 그냥 독재 체제로 아버지보다 3년 모자라네. 근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네. 이 형이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황교안도 아니고 이재명을 지지하더라고요. 네네. 그 점이 되게 새로웠어요. 극과 극이 너무 통해. 아 그래 이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형이 느끼기에는 뭔가 자기한테 호소하는 자기가 아는 얘기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정치인이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노동자들을 대변해준다 아니면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치적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이재명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막말 논란 그리고 너무 거친 표현이 많다 이런 지적도 받는데 그런 것도 차차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프로필을 보면 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이분도 역시 경북 출신이죠. 근데 64년이면은 안희정 후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아세요?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살 많은데 아, 요즘 언론사에서 막 그런 거 악플 읽기 약간 미국 따라해가지고 악플 읽기 뭐 이런 방송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일보인가 거기서도 뭐 SNS 상에서 그런 걸 했는데 처음 악플이 안희정과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외모만 보면 10년은 더 형 같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SBS에서도 했었는데 그 악플을. 맞아요. 그냥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있고 그리고 성남시 시장 있고 뭐 그런 기초 단체장 이런 거 말고 그냥 중앙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를 한 경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오히려 그냥 성남시라는 데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책 활동을 한 게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요직을 맡고 일을 해 본 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게 순서 아니냐,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대요. 근데 본인은 정치에서 차차기는 없다라는 게 되게 확고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 시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다음에는 내가 또 필요한 리더일지 아닐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대선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은 5남 2녀 중에 5째래요. 그런데 이제 5째다 보니까 거의 가족의 뭐 케어,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가정 자체가 좀 유명하잖아요. 되게 불우하고 가정 환경도 되게 안 좋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고 중고등학교는 그냥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그걸 대학을 간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그 대학 선택을 할 때 그냥 입학 장학금 전액 주는데 그거를 선택을 첫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럼 학과 중에 가장 높은 데를 가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아서 법대를 갔대요. 그래서 썰전에 이번 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냥 법대가 아니라 자기가 뭐 원래 하고 싶은 대로 갔으면 어떤 과를 갔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생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폭탄 그런 거 분석하는 그런 과를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하는 그게 좀 적성에 맞다라고 했더니 전원책이 그런 과로 갔었으면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됐을 거라고 망언을 했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1976년부터 성남공단에서 목걸이 공장, 고무 공장 이런 데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다가 그 손이 이렇게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다쳐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안 되고 팔이 뒤틀려서 지금도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우한 환경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 군대는 안 갔다 왔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다 받아서 아예 군대를 가는 자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군대를 못 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집안 좀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것도 있는데 가족끼리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것도 네, 그것도 유명하죠. 논란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뭐 하나를 바꾸고 싶다면 뭘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자기는 아빠랑 아버지랑 화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거를 되게 반대를 했대요. 지원을 안 해줘서 그냥 공부보다 지금 당장 일해가지고 집에다가 돈 좀 보태라 이런 위주였기 때문에 법대 들어간 것도 탐탁치 않게 그 아버지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임종해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자기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어서 알아들었는지 못 들으셨는지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도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아버지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한번 뭔가 풀고 싶다? 뭐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한이 많은 네네. 그러니까 좀 가정 환경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대선 후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올라온 그런 자수성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서 사실 합격을 하고 원래 판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를 고르잖아요. 네. 근데 그 노동운동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자기가 성적이 안 돼서 판검사는 못하고 변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랑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거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정말 참혹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고 정말 힘든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뭔가 억울하거나 좀 후회되는 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상처인데 지금 보면은 자기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왜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지 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자기는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거를 자기는 오히려 자산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다사다난했네요. 네. 그래서 뭐 저서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이재명은 합니다. 네. 이재명의 9분팔, 뭐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뭐 이렇게 되게 자서전 대선 이제 공약을 대선 후보로 나온다 했으니까 이런 책을 많이 냈는데 보면은 정말 무슨 위인전 읽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거의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낸 분 같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분을 저는 사실 성남시장 전에는 네. 뭐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렇긴 하지만 뭐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갑자기 대선 주자로 부각됐는지 제가 정치 뉴스를 팔로우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분이 네. 정치를 한 게 성남시에서 시장한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거겠죠? 그건 맞나요? 민주통합당? 당시 민주통합당?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네. 정치적인 기반도 늘 갖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86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고 89년에는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 뭐 국제연대위원을 했고 자기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그냥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3년, 2004년에 그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는데 그리고 2004년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됩니다. 제가 이 병원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 병원이 좀 그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이젠 시장이 아니죠. 이재명 인권 변호사가 왜 정치에 발을 들였는지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병원? 네네. 2002년에 그 성남 인하병원 폐업 반대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대요. 왜냐면은 공공의료 기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장거리로 뭐 응급 상황에도 장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병원이 폐업되면 안 된다라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니까 이 사람들 편에 선 거죠. 노동자들 편에.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성남 본 시가지에는 지금 5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인구는 100만 명인데 거기는 이제 5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있는 종합병원 2개가 폐업이 되고 이전이 되니까 이게 의료 공백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시민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변호사로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뭐 설명회도 열고 그다음에 시민들 한 20만 명 이상한테 그 시립의료원 설립 청원 이런 운동에다가 서명 받고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이제 의회에 상정을 우선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4년에 그 시립병원 그 설립 추진위원회 뭐 공동대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에 3월에 그 공동대표 자격으로서 그 주민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표결되는 거를 보려고 앉아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성남시 자체가 원래 보수 한나라당 성향의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그 47초 만에 그냥 안건을 부결을 시켜버리고 그 시민들 반발이 당연히 있으니까 의원들이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막 방청객들이 의원들 잡겠다고 뭐 회의장 점거하고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고 회의장 점거 이게 다 되게 중범죄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인데 자기도 그 당시에는 흥분해서 이제 이게 범죄인데 이걸 막지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기도실, 지하 기도실에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며칠을 교회 건물에 피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인권 변호사다 보니까 시민운동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몰래 방문을 해가지고 막 도시락 같은 거를 돌리고 했는데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같이 밥 먹다가 한 명씩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억울한 거와 서러운 거라 막 되게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울었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과 함께 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제3자로 외부에서 뭔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권한을 가져야만 뭔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교회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말을 할 때 하는 게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치에 참여할 네네.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처음 보는. 네네.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2013년 11월에 성남시장 자격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성남시립의료원 그 기공식 할 때 발파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서전 내용들을 보면은 그거를 누르는 그날 얼마나 그동안 자기네가 고생하고 했던 게 막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뭐 그날은 일정도 안 잡고 뭐 이 사람들이랑 뭐 막걸리 마시면서 막 울다 웃다 막 했다 이런 얘기들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한 거는 성남시장으로서 한 거밖에 없어요. 경력이 그러니까 짧은 거죠. 짧고 그리고 대권 후보로 간 거는 성남시에서 이제 여러 되게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모라토리엄 있었는데 그거 제대로 해결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이것저것 복지 이슈를 뭐 던지기도 했었고 결정적인 거는 촛불 집회예요. 왜냐면 촛불 집회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어쨌든 그런 정치인 그 성남시장으로서 되게 발언을 많이 해서 좀 촛불 민심이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런 민심이 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급부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그 안희정 지사도 같은 경우인데 이 지방 정치가 지역 정치가 주목을 진짜 못 받는 것 같아요. 난 이 내용을 하나도 몰랐네. 그래도 네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뉴스만 주목하고 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성남 시민이 아니면 그쵸.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래서 그 2010년에 이제 성남시 시장을 했고 2014년에 다시 재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력은 시장으로서의 경력밖에 없는 거니까 서울로 따지면 박원순 시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한 번 하고 다시 나와서 재당선이 됐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서울과 성남은 그 규모도 다르고 확실히 언론의 관심도 덜 가기는 했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저는 팟캐스트도 되게 영향력이 큰 정치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김어준이 나오는 팟캐스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을 막 섭외를 해가지고 저는 김어준이 약간 킹메이커 역할을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재명을 자주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아, 네네. 2년 전부터인가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대권에 욕심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없다고 막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인가 뭔가 좀 약간 발판은 음. 만들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음. 얘기를 해요. 나는 대통령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이 다 그렇게 네. 얘기하지. 지금 그 성남시장이 됐을 때처럼 그 권한을 나한테 줬을 때 그 권한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권한을 갖고 싶어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가져야 뭔가 흑수저들 아니면 노동자들 그리고 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나온 거다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설령 안 되더라도 왜냐면 지금 경선에서도 문재인 안희정이 거의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돼도 나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그러니까 권력욕보다는 자기가 좀 꿈꾸는 사회가 좀 명확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 자체가 원래 되게 보수 색채가 강한 도시였대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한나라당 그런 소속 의원이 더 많았고 실제로 성남시장을 이재명 씨가 하고 있을 때도 뭐 보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뭔가를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성남시처럼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꼭 보수 진보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지 않아도 이 사람도 그냥 합의를 통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게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별명이 사이다, 싸움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이미지가 딱 맞아가지고 본인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냥 속 시원하게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인기 끌고 싶어가지고 아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은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상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할 말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행동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다 이 발언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이분이 대권 후보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 언론이 이분을 한국의 트럼프?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네. 전 그 점이 되게 아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 대충대충 일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비교하면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 빼고는 뭐 바라는 세상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맞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를 트럼프? 한국의 트럼프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세게 하니까 뭐 화법이 비슷할 수는 있다. 근데 트럼프처럼 망언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위의 기득권층, 위를 향한 비판을 할 때는 강하게 싸우는 게 지론이래요. 왜냐면은 뭐 재벌 기업을 비판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약하게 나가면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강하게 나가야 그래도 싸움이라도 한번 붙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게 말을 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뭐 여성 비하라든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왜 그걸 트럼프를 이재명에 빗대어서 네네. 그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음. 트럼프도 집권하기 직전까지는 네네. 뭐 지금은 완전히 뭐 네네. 문신이나 월가 인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완전히 변질되어 그랬는데
후보 운동, 선거 운동 할 때는 월가 개혁하겠다. 음. 뭐 법인세 관련해서도 네네. 법인세는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음. 부자들 비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이제 한국 언론이 이재명을 트럼프라고 하는 건 그 포퓰리즘적인 정치 행보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언론이 좀 프레임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성공한 샌더스로 불리고 싶지 트럼프로 불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약자를 위해서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샌더스의 비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막말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한국의 트럼프 하면 지금 트럼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트럼프 이미지가 합리적인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못 크게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오히려 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저는 또 이 사이다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분이 그 거성 그 네네 전원책 변호사랑 올해 초였나요? JTBC 네네 대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말을 별로 잘 못하더라 이재명이. 난 이재명이 말을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못했다기보다는 네. 전원책에 그냥 밥상을 엎었죠. 아 그런가? 왜냐면은 이재명한테 질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유승민이랑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 나온 거고 유시민하고 전원책 씨가 나온 건데 질문을 했는데 약간 전원책 그 변호사가 이재명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나온 것처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논란이 된 게 법인세 인상 문제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얘기를 할 때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사실 11%밖에 안 된다. 실질 법인세 그 실효세율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다라고 말하면서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표본 집단이 다르잖아요. 10대 기업이고 이거는 전체 기업이니까 아예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뭐 똑바로 알고 말을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을 전원책 변호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서울 그 시장이 아예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그때 네네. 사실 이재명이 공공의 적이 됐다기보다 그때는 전원책 네네. 비판을 많이 그러다 받았죠. 보니까 왜냐면 이건 그냥 토론의 애티튜드? 정말 그 기본은 반론을 듣고 그다음 재반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이재명이 말할 시간을 그렇게 가로챈 것도 전원책 변호사가 명백히 잘못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막말을 또 했냐면 그렇게 막 공방이 있다가 그러니까 서로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똑바로 알아보고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아 나도 나름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경제 자문단이 있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다. 그건 나중에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거는 그럼 틀린 거라고. 그런 사람들을 두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 엉망이 돼버려서 사실 정말 사람들이 JTBC고 그거를 손석희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유시민과 전원책이 나오고 이재명과 유승민이 나온다 해서 정말 역대급 토론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역대급 토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썰전 나와가지고 뭐 둘이 화해를 한다 뭘 한다 하는데 그렇게 뭐 화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그냥 전원책 변호사가 볼 때는 이재명은 너무 포퓰리즘 그거를 내세우고 너무 예산이나 경제를 모른다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은 전원책 변호사가 좀 아쉽네요. 많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썰전에서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오히려 전원책 변호사가 더 보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의 그 팟캐스트 이런 데도 뭐 더민주나 뭐 이런 의원들이 하는 팟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전원책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칼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이 그게 되게 세긴 한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공격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썰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유시민 작가께서 그냥 이재명은 전투형 노무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을 보면 문재인이든 안희정 후보든 둘 다 어쨌든 친노의 뭐 적자, 친노의 장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민주 안에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재명은 주변에 그런 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새싸움이고 그냥 대통령 한 명 뽑았다고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해도 이게 실천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그 로보트 태권브이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 로보트 태권 V를 갖고 있는 더민주가 그걸 갖고 있고 이 조종하는 스틱을 누가 잡을 건지 이거를 가지고 경선을 싸우는 거다. 근데 뭐 새로 뭐 여기에 섀도우 내각을 만든다든지 내 주변에 누가 있다든지 하면서 이 로보트 말고 또 다른 로보트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경선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당이라는 풀 안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경제 뭐 전문 교수라든지 그냥 주변에 그냥 그런 인력 풀들은 있기는 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부터 막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는 거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SBS에서 네네. 했던 대선 주자 국민 경선 네네. 맞나요? 그 국민 국민 면접. 면접. 국민 면접. 거기서 봤는데 이제 경제부 총리에 앉힐 사람들 그리고 뭐 뭐냐 그 노동부 장관에 앉힐 사람들 이런 이름을 되게 확확 댔잖아요. 아, 누구 됐는데요? 맞아요. 경제부총리로는? 거기 그때 참여정부 때 경제부 총리로 있었던 사람을 댔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때 광화문에서 그 문화예술인이 지금 텐트 노숙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봤던 사람이 아 저게 나오구나 했는데 그때는 약간 이민식 그분은 좀 그랬는데 그분도 나오고 노동부 장관에는 한상균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충 아 생각보다 되게 좀 극좌로 편향되는 인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한상균 민노총장 얘기 때문에 논란이 또 됐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게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딱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인사를 어떻게 하고 뭐를 바꾸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뭐 자기는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노동 문제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하면서 노동부 장관에 행정 관료를 앉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떡밥을 던졌어요. 아, 좀 이게 센 발언이긴 맞아. 한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냐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싶다, 사면을 하고 앉히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보수지에 막 이재명, 한상균 노동부 장관 앉히겠다고 막 발언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했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말이 세서 그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행정 관료를 앉히는 게 아니라 노동의 현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앉혀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피우고 싶다. 그런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상균을 발언을 한 건데 어쨌든 언론은 그렇게 써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약간 이재명 시장은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웨이 하겠다 해서 뭐 그 부분은 그냥 유권자들이 알아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균. 저도 뭐 촛불 집회 자주 가면은 이제 촛불 집회에서 나온 MC들이 먼저 이 무대의 선이 한상균 위원장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지금 홀로 계신 뭐 한상균 위원장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읽는데 사실 뭔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꼭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민노총 주도의 민중 총궐기였기 때문에 그 주최 측이 민주노총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네네. 민중 총궐기는 처음에 이제 2회 네네. 촛불 집회 때 민중 총궐기였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민중 네네. 총궐기는 아니고 박근혜 퇴진본부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민노총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민중 총궐기를 할 때 그 2차 집회였나? 그때 그 막 영상 틀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너랑 나랑 같이 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민주노총 주도 집회가 아니더라도 네. 그 단상 위에 오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민주노총도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민주노총 하나의 뒤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배후라기보다 민주노총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해석이 돼서 어버이연합처럼? 어버이연합이랑 비교하면 그건 비교의 폭력인데 그러니까 약간 네. 노조인데 좀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회비를 이렇게 1푼씩 모아가지고 그런 집회를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큰 집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돈이 모여야 되는데 하는 대중적 그런 호소가 크지 않다. 음. 어쩌면은 일종의 엑스맨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 뭐 일종의 다른 네. 정치적 후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세요. 뭐 약간 야당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줄 그건 모르죠. 그래요? 이 부분 지워야겠다. 음모론이야 너무. 아니야 음모론은 그냥 넘어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네. 그러니까 한상균 민노총장이 그 구속된 거를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별개의 사안이고 뭐 민주노총이 있어야 된다 뭐 걔네가 없어야 된다도 별개의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심리적으로는 공감을 한다고 해도 한상균을 안 치고 싶다라고 말하면 너무 센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약간 충격 화법을 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는 되는데 그만큼 반발도 좀 심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처음부터 좀 유하게 제대로 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나와요. 왜냐면 그 작살 발언 혹시 기억나세요? 뭐 박근혜를 역사의 무덤으로 보내버리고 뭐 작살을 내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자꾸 작살 발언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도 작살 내버리자라고 정치인이 말하면 저는 그거 되게 과격한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SNS에 그렇게 소통을 한다. 말을 했어요. 이재명이? 말을? 네, 발언도 했고 SNS에도 썼고. 그러니까 작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일상생활에 잘 안 써요. 근데 그걸 정치인이 그렇게 써버리면 근데 이거 제 생각엔 사투리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투리 아닌데? 작살 나불어 이런 아니야. 말을 아무리 사투리는 아닌 것 아무리 같아요. 경상도 발언이 거치다고 해도 내가 그쪽이라서 하는데 작살은 그냥 표준어잖아요. 작살 난다 조진다는 거 아니에요. 조진다는 거. 저한테 네. 느낌으로 작살 내버린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죽여버려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되게 센 발언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을 뭐 세게 한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이 사람은 정말 하드코어로 세게 하는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좀 그대로 순화를 해서 한번 말을 하면은 오히려 공감을 더 얻을 텐데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써서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소신껏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는 이제 좀 찬반이 갈리죠. 이 양날의 검이네요. 그러니까. 네, 완전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중앙 정치로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지지자 입장에서는 좋다 멋있다. 그쵸. 그래서 사이다다. 사이다 그게 나온 거예요. 하는데 이제 막 이재명한테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책을 보고는 괜찮은데 하다가 작살? 네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지 개인적으로 않나. 이게 약간 기득권이나 정치인들이 폼잡고 품위 있는 척하는 게 되게 가식으로 보여서 일부러 그런 거를 좀 더 조롱을 하려고 더 세게 말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반대국부가 저는 뭔가 서민의 언어 욕이 주는 어떤 친근함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네네. 그쵸 노리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그 통쾌함을 노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통쾌함은 이미 지지자층을 모을 만큼 통쾌한 발언은 충분히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외연 확장을 하려면 언어 순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메시지가 좋아도 발언이 세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좀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좀 좋은 방안인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대선주자 특집하면서 계속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정치인의 덕목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균형 감각, 책임의식, 열정이잖아요. 이분은 열정이 너무 가해서 열성 진짜 만렙이에요, 지금. 책임의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균형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니아층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요. 네. 팬덤이 진짜 마니아라고 불러야 어마어마합니다. 되겠다. 네. 그 얘기도 이따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 1월 23일에 성남시 상대원동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할지 이걸 되게 중시하는데 여기가 내가 소년 노동자로서 15살 때부터 2년 남짓 일한 곳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니까 흑수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공정사회라는 핵심 메시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출마 회견할 때도 뭐 꼬마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 이런 선언을 했고 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불공정이랑 불평등이 없는 공정국가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서민을 위한 대통령 그렇게 정책 노선은 확실하게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는 근데 저는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되게 흑수저 이미지인데 왜 너는 자산이 23억이나 있어? 라고 공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저는 좀 이게 되게 치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흑수저 이미지를 내뿜기면서 너는 흑수저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세 개가 다 흑수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자산 23억에 대해서는 자기가 옛날에 분당에 그러니까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없는데 그냥 분당에 있는 집이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만큼 올라갔고 그리고 이분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의 10억 넘게가 주식이에요. 와, 근데 주식 투자를 대단하다. 되게 잘했어. 와. 그래서 막 기사들이 이재명 시장이 주식 투자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막 한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그거 다 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주식 뭐뭐 갖고 있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주식을 되게 뭐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궁금하다. 안전자산 이런 데다가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삼성물산도 예전에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삼성이 2배 올랐던데 작년에. 가지고 그게. 있다 팔았다 가지고 있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공직생활 7년 동안 연평균 10억 원을 계속 주식 투자로 그 돈은 냅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되게 막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던데 뭐 SK에너지 뭐 이런 것도 갖고 있다가 매도한 적도 있고 현대증권 이런 데도 막 투자했었고 뭐 성우 하이텍 이런 데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냥 될 만한 데들을 했다가 뭐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 지지자들 말로는 이거 봐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급진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포트폴리오도 잘 짜서 이익 내시는 아, 겁나 웃겨. 안정지향적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성격은 네, 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공색한 별명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요. 자기는 인권 변호사였는데 인권 변호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인권 변호사로 있을 때 남들이 맡지 않았던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인권 변호사로 자기가 되게 잘 나갔었대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번 돈도 있고 이런 주식 투자 번 돈도 있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23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재산 내역은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분당직 13억. 증권 10억 10억이 넘으니까. 뭐 지금 시가로 따지면 뭐 15억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부인이 되게 이재명 시장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 아세요? 이게 지금 내가 약간 종편 방송을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을 별로 기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되게 차분하게 그냥 뭐 대학 평범한 집에서 정말 그냥 사랑 듬뿍 받고 그렇게 자라서 뭐 피아노 이런 거 전공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 환경도 되게 잘 꾸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일부러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러면 좀 정책 얘기를 볼까요?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건 확실히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좀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분권형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고, 그리고 개헌의 시기는 대선 이전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죠.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많으니까 배치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랑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고 주장은 해요. 근데 한미 관계를 점점 확대 심화 발전을 시켜야지 일방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가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이었었는데, 네.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까지 다른 대선 후보들은 뭐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한다, 뭐 그냥 뭐 착잡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발언을 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재벌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뭐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도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한 발 물러서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다. 왜냐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로비를 해서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고, 그럼 이건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명확하게 그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상식이 지켜져야 된다. 그게 첫걸음이다라고 말을 했다 하네요. 그건 진짜 명확하네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사이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거를 보면은 정책을 되게 구체적으로 내요. 지금 뭐 계속 오늘도 그거 있었거든요. 오늘도 무슨 키즈 카페에서 엄마들, 워킹맘들이랑 엄마들 불러가지고 약간 보육 대책 어떻게 할 건지 뭐 정책 토론 이런 거 하는 자리들도 마련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지금 개혁안이랑 자기의 정책안을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 파격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 논란이 계속 꼬리표처럼 좀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거는 거의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데 기본소득이에요. 다들 기본소득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다른 대선 잠룡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네. 이게 30세 미만이랑 65세 이상한테 연 100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는 연 30만 원을 준다라는 핵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고 나중에 점점 확대를 시킨다라는 안인데,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증세 없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모르는 깜깜이 예산만 줄여도 이 돈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들어가고 있는 복지 예산에 따져보면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바꿔서 그 기본소득을 흡수해가지고 낼 수 있게 바꾸면 훨씬 이득이다. 왜냐면 기본소득이 결국에 경제를 살리는 공약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은 30세이면 65세 이상에게 기타 어떤 복지 혜택을 줄이고 소득을 주는 걸로 대체한다는 말인가요? 근데 아니요. 지금 완전 대체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예 지금 다른 복지를 다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으로 만들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한 건 아니고, 지금 명확하게 공약을 한 거는 이 30세 미만 65세 이상한테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우울한데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곧 앞자리가 바뀌는데 우리는 그쵸. 받지 못하지 않나. 물론 그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쵸.
근데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전 국민한테는 뭐 연 30만 원 준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한 번에 다 일관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소득 아니라고 크게만 우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를 하는 게 이미 재벌 중심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거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봐요. 그냥 지갑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 내수가 안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면은 근데 이 기본소득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준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주면 이 돈은 어쨌든 지역 경제에서 돌아야만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지역 경제랑 내수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 여력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충족을 해주는 돈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좀 더 쉬운 환경이 될 거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자리 늘리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보수 당인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기본소득 찬성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찬성 정책? 그거랑도 비슷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좀 기본소득을 먼저 얘기를 한 게 이미 성남시에서는 지금 청년배당 정책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몰랐는데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부 네. 다 주는 건가요? 네, 여기는 그냥 100% 다 주는 거예요. 월 50만 원이나? 네. 그래서 지역 화폐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자기는 이걸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가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냈기 때문에 좀 기본소득 안에서는 좀 먼저 치고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대기업은 어차피 일자리 못 늘리는 거는 확실하고 대기업이 어떤 나라 경제를 끌어간다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대선 후보자들은 다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보수. 네. 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나 창업이나 그거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내수 활성화를 기본소득. 목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이자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야지만이 왜냐면은 기본소득을 이제 쓰고 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아니면은 나에게 생긴 그 여유분을 노동에 네. 쓸 것이라는 믿음이 음. 있어야지 이거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말은 이제 양파는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 있다. 그쵸. 근데 월 100만 네. 월 100만 원 가지고 별로 그닥 요새 물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 돈 받고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양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를 얻겠다는 그 취업 의욕을 아예 꺾어버리는 거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면서 갈매기가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오히려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직하는 의욕을 심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일자리 늘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라고 해요. 저는 네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100만 원은 너무 좀 많지 않나요? 연 100만 원인데요? 연 100만 원. 아씨 미안하다 이거 지워줘라.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 전 국민도 연 30만 아니,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 월 8만 원 아니 그러면 진짜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럼 연 100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 그럼 월 8만 원이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럼 이게- 30세 미만 65세는 연 100만 원, 다른 국민은 연 30만 원. 아니 그러면은 너무 그래도 적지 않나요? 그때 한번 예시를 네. 들어줬었는데 부산 지역만 해도 연 예산 3조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그러니까 이것만 받고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월 8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도 5만 원이니까 이거 언제 봐야 되는지 돈 계산을 하면서 시험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상관없죠. 근데 자기가 알바비로 모든 걸 충당해야 되는 애들은 맞아요. 그 공부할 시간에 또 알바를 하느라고 일자리 찾기 위한 뭐 스펙 쌓기 준비도 못하고 이런 뭔가 이 되게 그 돈이 진짜 네네.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네네 소중한 시간에 투자를 못하고 그냥 시급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음. 저는 이게 월 100만 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연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반적 복지잖아요. 아니, 선별적 복지의 반대말이 뭐죠? 갑자기 보편적 복지. 너무 보편적인 복지인 게 아니 그러면은 그 좀 잘 살고 그런 사람한테 주는 100만 원을 좀 쪼개서 선별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인세 더 많이 걷고 그런 내용이 법인세는 있었죠. 찬성이에요. 네, 법인세 인상은 찬성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거면 차라리 그냥 이 돈으로 뭐 노인 기초연금 늘리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한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몰빵해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항상 나오는 게 사각지대잖아요. 저도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세상에 그 뭐냐 기초 생활수급자 이외에도 되게 가난한 대학생들, 가난한 네네.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를 너무 잘 많이 봐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최소한의 기초 생활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뭐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회에서 어떤 좌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좌절을 줄일 비용을 연 뭐 3조를 들여서 한다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중 하나가 내가 돈을 낸 게 적법하게 쓰이는지를 나는 모르겠다라는 중산층이 정말 많아요. 특히 유리지갑 그냥 일반 샐러리맨은 그런 게 이런 시혜적 뭐 선별적 복지 대상자는 아닌데 내 돈은 맨날 내지. 근데 뉴스를 보면 맨날 정치인들 뭐 횡령한다 뭐 한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세금을 내봤자 엉뚱한 데 쓰인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돌려받고 내가 국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하더라고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한테 수중에 8만 원이 생긴다. 월 8만 원? 네. 그러면 뭘 해보고 싶어요? 월 8만 원? 갑자기 나 되게 심각한 고민이야. 이런 거 되게 의미 없는 건데 진짜게 고민하게 돼. 진짜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사실 8만 원이 또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뭔가 하기는 또 좀 그렇네. 그쵸? 저는 근데 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2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좀 그런 잡지라든지 이런 거 구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선호하는 몇 개를 구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주민센터 이런 데서라도 운동 같은 거 하나 끊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구의 삶에서는 네. 어떤 활자가 네네. 주는 쾌락도 나에게 네네. 전해지는 거고 내 건강도 네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8만 원이란 작은 돈이지만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고 저도 척추가 안 좋은데 척추 네네. 오래전부터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라테스를 너무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음. 필라테스도 이거 8만 원으로 되나? 안 되나?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네네. 8만 원이면은 어떤 동네에서 운동을 끊을 네네.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좀 그런 여유를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만 원이 그냥 객관적으로 8만 원이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할 때는 엄청 부담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용돈이나 뭐 내 돈에서 갑자기 확 빠지면 또 큰 맞아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거 뭐 교통비, 식비 뭐 이런 거를 빼다 보면 점점 이게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런 기본소득으로 플러스 되는 게 있으면 나름 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게 8만 원 얘기 듣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왜 이게 내수 활성화에 기여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8만 원을 준다니까 내가 벌어서 만들어낸 8만 원은 쓰기가 아깝거든? 아까워. 그러니까 근데 맞아. 나한테 투자를 정부- 하기가 아깝지. 그 정부가 그런 8만 것도 원을 있고. 준다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 그리고 이거를 그냥 쉽게 쓸 수 있어요. 죄다 약간. 써버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역 화폐로 주면은 어차피 써야 돼요. 그쵸. 갖고 있어봤자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실험인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의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 그쵸. 예전부터 실험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지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전 경제 이상의 음.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무상급식 논란 있을 때도 그냥 돈 없고 가난한 집 애들을 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발판이 잡혔잖아요. 그냥 학교가 밥을 주는 곳이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점심시간도 다 그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단체로 부의 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은 장소에서 애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교육의 일환으로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가 급식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 밥 먹는 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무 교육은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음. 초등학교까지는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중학교도 뭐 의무교육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 지금 네, 중학교 중학교까지 의무라서 우리 무조건 중학교까지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됐지만 지금은 중학교까지는 필수. 그 임금 노동자는 월 8만 원이 생기면 뭐 할지 궁금한데. 저요? 네. 아 저는 팔찌를 사실 더 사실 건가요? 아니 제가 팔찌를 좋아하는데 아 이건 또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 그게 아니라 지금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지금 회사 입사하기 전에 네. 그 시민단체에서 일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 시민단체가 좀 열악하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후원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월 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나중에 1년 지나면 3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3만 원으로 못 늘렸어. 지금도 그냥 만 원만 내고 있거든요. 3만 원만 늘려도 연 36만 원 내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쉽지 부담스럽다는 거지. 네. 그래서 월 1만 원이면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 예전에 약속한 대로 월 2만 원 늘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으로는 좋은 매체를 선택해서 볼 생각이에요.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우리나라가 소위 후지다 보니까 좋은 매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아는 인터넷 매체 중에. 그래서 좋은 매체 하나 선택해서 보고 그러면 4만 원 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4만 원은 그냥 술 먹고 노는데 자기 쓰시네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음. 50%는 공익을 위해, 50%는 나를 위해. 맞아요. 정치도 좋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다른 소리로 갔으니까 이어서 가자. 아니 근데 좀 보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최근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인가 그 네. 영화가 이런 저 내용이잖아요. 어제 진짜 약간 보다 잤어요. 네, 그 선별적 복지의 어떤 호구, 네, 선별적 복지의 어떤 그쵸.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입증하지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전반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그쵸.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랑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론 얘기 나와서 그냥 같이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재명 시장이 확실히 언론한테 좀 주목을 못 받고 약간 공격을 받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네네. 뭐 한겨레 경향같이 진보 언론 프레시아 오마이뉴스 이런 데도 그런가요? 그런데도 사실 지금 문재인 안희정으로 거의 집중이 돼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잘 안 써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론의 특성상 그냥 이슈 되는 데만 따라가서 우르르 써주는 게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문재인 안희정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기사는 확실히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그런 빈도수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최근에 그 TV조선 없애버리겠다, TV조선 폐간시키겠다 맞아.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일보를 폐간시키겠다? TV조선. TV조선을? 네네. 그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TV조선이 언론 윤리고 뭐고 이거를 안 지킨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원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뭐 형수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셋째 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막 이거를 가지고 의혹 보도를 했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료 증명서나 확인 뭐 동의서 이런 서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이 이제 반론을 낸 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형 쪽의 말만 그냥 실어버린 거예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반론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형이 되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라는 거를 악용해서 자기가 막 권한을 막 행사를 하려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완전 척을 지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자기를 안 만나주고 뭐 이러니까 그 어머니를 협박을 해서 그 압박을 막 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 약간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그 형이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형수한테 뭐 욕설을 한 것도 나온 게 자기 엄마를 때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화를 내면서 욕을 한 건데 그거를 그 형수가 또 녹음을 해서 이것 너 터뜨리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막 했었던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 뭐 이 얘기도 뭐 직접 사인을 한 게 아니고 날짜도 다 다르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남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중단을 시키고 더 개입도 안 했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전혀 안 하고 완전 좀 가십 보도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철거민 폭행 뭐 영상 이런 걸로도 또 한번 TV조선이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거민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해서 먼저 막 멱살을 잡고 그랬는데 이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을 밀쳤는데 그거를 철거민을 때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철거민한테 이재명이 욕설을 하고 뭐 폭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조작된 거다라고 바로 반발을 이재명 시장이 했고 그랬더니 또 TV조선이 우리는 폭행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폭언을 했다라는 기사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물타기를 했다? 네네 그렇게 반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TV조선 내가 능력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TV조선 뭐 폐간시킬 거다 막 이렇게 말한 걸로 언론 탄압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좀 이재명 죽이기가 확실히 보수층에서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거는 과격했다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발언하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맘대로 악용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격한 걸 알면서도 그 발언을 일부러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TV조선이나 뭐 채널A 같은 종편의 어떤 악의적인 보도는 처음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래 뭐 그 걔네니까 그랬겠지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자꾸 퍼뜨리는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아 진짜 이재명 원래 천일검이 뭐 폭행한 사람이라며 막 형수한테 욕한 사람이라며 이렇게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는 게 이렇게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 아닌가 저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족 얘기를 할게요. 그 가족 중에서 7남매 중에서 유독 그 셋째 형하고만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대요. 근데 이재명 시장의 형제들도 다 뭐 노동자 출신이라서 뭐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다들 좀 어렵게 사는데도 그냥 이재명 시장이 정책을 펼치는데 전혀 개입을 안 한대요. 근데 이 형 한 명만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막 인사권을 막 남용을 하려고 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제랑도 아예 연을 끊을 정도로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공직자는 청렴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친인척 부정부패나 비리는 절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민 그 폭행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해요. 재벌이나 기득권이 뭐 갑질을 하고 그 부정부패를 펼치는 게 나쁜 것만큼
아, 나는 약자니까 이런 거를 빌미로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 권력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자기는 그거랑 똑같이 나쁘게 본다. 그거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공정하게 정말 시스템대로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철거민들이 반대를 그렇게 막 폭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법적으로도 그 철거민들이 약간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해왔던 거로 밝혀져서 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벌 청산, 뭐 재벌 개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재벌이라는 그런 단체, 기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재벌이 부정부패를 막 저지르는 그 시스템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벌 기업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되게 명확하게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인터뷰 같은 데 보니까 이 부분이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희정 지사가 되게 재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좀 소극적으로 재벌 개혁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비판을 하면서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여부가 나와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이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 인상이랑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 이런 거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입장 밝혀라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 막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자기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후보들을 좀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두가기의 신공인데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재벌에 대한 증세는 없이 법인세 문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법인세를 뭐 MB 정부 때로 올려놓는다 막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는 소극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재벌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을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잡지 않고 재벌 개혁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재벌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안희정 지사한테는 그 대연정 발언 가지고 그런 적폐 청산이라든지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것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나 도둑과는 대통합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또 강한 비유를 했습니다. 말이 좀 세죠? 되게 도둑이라니. 네. 뭐 되게 노동 문제는 계속 말을 해요. 요즘 막 운동화 그 스니커즈 신발 막 신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서민행보 보인다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양복에도 그걸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흰색으로 신더라고요. 제가 잘 본 건 보이게. 그거였어요. 까만 스니커즈 흰 그 깔창에. 그래서 노동권 강화 이런 거 강조하겠다. 노동상권 강화하고 그 근로 시간 같은 거 준수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감시하는 감시원 공무원을 10,00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근무가 되고 있고 그런 근로상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게 감시도 하면서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거는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예산이 뭐 생각보다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문제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회사에서 그냥 고용하게 의무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네. 하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회사 사람이 돼버리니까. 네네. 그렇게 한다 하고 뭐 그래서 되게 지금 정책별로 문제 뭐 내고 있어요. 워낙 개혁 지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육 정책에 대해서 하면은 공공기관 뭐 어린이집을 늘리는 걸 몇 %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뭐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겠다라는 걸 정말 구체적으로 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4개 아니면 5개 정책을 내는 식으로 토론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고 이런 정책을 내겠다라는 일을 지금 분야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 얘기하면서 네. 느끼는 게 이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사안에 관해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재벌 개혁, 뭐 보육, 그리고 뭐 경제, 사회, 뭐 검찰 문제. 그 중요한 것이 이런 걸 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복지 그거 하려면은 그 어떻게 그 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를 네네.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차후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한 것처럼 다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거 포퓰리즘이다라는 거를 모든 정책에 다 그 딴지가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을 3년 내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러면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되고 뭐 1만 명 그 아까 말한 노동경찰을 확보하겠다 하면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예산은 어떻게 짤 거냐 하면서 모든 문제가 예산으로 걸리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금 대체적인 거는 예산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터무니없다. 이 예산 확보 증세 안 하면 못하고 그리고 이거를 줄인다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막 박근혜 그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그 돈으로 뭐 창조경제 육성하겠다라는 거랑 똑같다라고까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페이 4대 정책 하면은 뭐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고 아까 말한 최저임금 인상이랑 노동경찰 확보하겠다 해서 4가지 정책을 냈죠. 그리고 뭐 국민건강 5대 정책 이러면은 국민 건강에 대해서도 5가지 정책을 내요.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지금 정책을 맨날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똑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똑꾸가 뭐예요? 똑부. 똑똑한 똑똑한 애 애 부지런. 부지런. 네, 맞아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네. 성남시에서도 뭔가 공무원들은 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비중이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행정 쪽에 네네. 좀 되게 잘하시는 네. 분이죠. 그 대통령 맞아요. 이거는 음. 다음에 대통령의 자질이나 뭐 이런 네네.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남 의료원이나 복지 이런 분야가 워낙 이제 그쵸. 시장이 강조하는 분야니까 이런 여러 정책 중에 국민건강 이 5대 정책만 간단히 보면은 18세 이상 무상 의료 실시하겠다. 그리고 산후조리금을 다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뭐 2030년까지 80% 달성을 할 거고 건강보험료 뭐 부가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벌써 18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가 포퓰리즘 논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논란이가 지금 이제 그 말한 예산 문제를 따지면은 그 예산 문제에서 좀 취약한 점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예산을 짜려면 결국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은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데다가 투명하게 쓰면은 뭐 증세를 많이 안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측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면 이건 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아까 똑부 얘기 나온 것처럼 정책을 되게 명확하게 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많이 끌 수 있죠. 거기다가 말도 진짜 잘하거든요. 달변가로는 자타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거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내가 성남시에서 실험을 했는데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운영할 때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대 측에서는 성남시라는 작은 도시를 운영한 거랑 정부가 돼서 국민 전체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전임 시장이 완전 거의 똥을 투척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긴축 재정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선 성남시에서 그렇게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파격적인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는 밀고 나갔고 그래서 이제 거품 예산을 빼고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상당수를 갚아가지고 부채 청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성남시를 그만큼 운영을 잘했다라는 케이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할 정도로 방만한 그 재정 상황이 악화된 건 아니었다. 약간 그 악화됐다라는 데도 거품이 있었는데 일부러 좀 이재명 시장이 좀 호들갑을 떨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이거를 성과를 막 과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모라토리엄 선언 안 하고 그 상태로 계속 부채 빚내고 계속 빚으로 시를 운영을 했으면 지금의 성남시는 나올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작은 결과물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남시를 이제 지금 빚을 청산한 그 시로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되게 저도 그래서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이미. 굳이 행정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하는 사람이긴 왜냐면 하다. 공약의 뭐 96%를 직접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 이행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시물이었는데 우리가 대체로 이제 보도 교체를 하잖아요. 네네. 보도 교체를 하면 진짜 보도 다 전체를 교체하는데 성남시는 약간 그 고장난 부분만 하면서 좀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긴축을 했으면은 그래서 확실히 그런 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지금 그냥 이 나라를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세력에서는 이재명이 가장 적합한 리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유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한 시도를 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또 그게 반대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잡음이 더 많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순식간에 바꾸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SNS인데 이게 또 어쩔 때는 양날의 검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장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위터로 소통을 많이 해서 하루에 막 10개씩 직접 올릴 때도 있대요. 그리고 뭐 트위터 한 번 올리면 막 5분 만에 막 70개씩 다 바로 오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현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정책으로 막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로 소통을 한다라는 게 결국 장점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게 중앙 집중형의 성격을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를 날리면 이 지지층 어느 정도의 팬덤은 무조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산되는 데가 딱 좀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팬덤이 강한 만큼 이게 아직 외연으로 다 대중한테 퍼지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딱 그 폐쇄형 네네. 집단. 네네. 근데 그걸 또 완전 폐쇄형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상당해서 폐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실시간 검색어에 뭐 뜨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한 번씩 클릭하고 말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뜨자마자 약간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형으로 그 SNS 분포도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그 팬클럽이자 뭐 지지자들이자 그런 사람들인데 1월 15일에 광주 서구에서 그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했대요. 그래서 지지자 한 7,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장난 모였다. 근데 와.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네.
오히려 문재인 약간 뭐 달님, 문님 맞죠? 문재인 팬클럽 달님 그 사람들보다 이재명 팬들의 결집력이랑 뭔가 행동력, 팬덤 이런 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해요. 그 설문,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확실히 그거를 이제 이재명 시장도 인정을 하고 그걸 되게 좀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만 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집력과 세력을 보면은 경선에서는 또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통왕도 잠깐 SNS 얘기했으니까 같이 하자면 네. 이재명 SNS 콜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직접 거기에 뭐 전화를 해서 정책 제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여기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안들은 진짜로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SNS를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뭘 해야 되지? 단점 차례하니까. 진짜 말 얘기할 게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시간 몇 분 했어. 단점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단점은 확실히 원래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안티 세력도 확실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온라인 상에서도 뭐 이재명 팬들 이거는 근데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는 아닌데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기성 언론이나 다른 데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명확하고 뭔가 선명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더 많지 않냐. 그렇게 좀 보는 분석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정치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력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나 안희정은 거의 민주당 네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친노 계열에서 확실히 밀어주는 게 있는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어서 누구에게 기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나도 없다. 하지만 정치적 유산이 없는 게 억울하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정하는 룰이 정해졌나요? 경선 국민 룰이? 명선제 완전 국민. 완전 그럼 다 전부 다 오픈 프라이머리인가?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벌써 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하루 만에 2만 명 신청하고 그랬다는데요. 70만 명. 아니 그 기존 당원 말고 추가로 걔가 원래 회비 납부하는 당원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 중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게 첫날 2만 명 넘었다고. 야 그럼 다 1인 1표예요? 당원이랑 네. 비당원 상관없이? 네, 메리트 근데 이건 없고. 사실 별로 그닥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역선택 문제가 네. 많은 맞아. 게 박사모 박사모에서. 팬클럽에서 문재인 안 되니까 무조건 당원 그 가입해서 투표를 그러면 가자고. 이재명한테 투표해야 되겠지 뭐. 박사모 안희정한테 하지 입장에서. 않을까요? 왜냐면 중도나 보수는 문재인보단 안희정이니까. 왜냐면 안희정 지지자가 지금 5, 60대 보수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재인을 떨어뜨려야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한테 투표를 하자라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근데 이것도 추측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왜냐면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역선택 문제를 고려를 할 거면 처음부터 완전 개방형으로 가면 안 됐었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결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역선택이라는 게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점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것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걸 단점으로 보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나는 오히려 그냥 내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율을 큰 선박에서 조리하는 사람보다 작은 선박이라도 직접 운항을 해본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냐 라면서 자기는 성남시에서 많은 일을 해봤다라고 반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신 있게 정치를 하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설전에 나왔을 때도 유시민 작가가 뭔가 그래도 조금은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대중적 친화적으로 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당신 뜻이 그러하다면 그 의지 꺾이지 말고 꿋꿋이 가라고 네 그렇게 약간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재명의 그 과거가 그 정도로 불우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진짜 공사 현장을 경험했던 는지는 몰랐네요. 그래 뭐 한상균 위원장을 노동부 네네. 장관으로 앉힌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노동의 현장을 아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냥 이분 살아온 인생 그냥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조금 평범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분은 평범하지 않아 약간 보여요? 평범하지 않고 조금 이게 저의 편견이고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 중심으로 이분을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책 이름도 이재명은 합니다니까. 저는 정치란 게 일반적인 사람이 모여서 서로 협력을 하고 타협하고 그 화합하고 이러는 건데 이분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박정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안티로 몰려서 그 손가락 경근에 공격을 받겠죠? 그 그런- 부분은 근데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박정희랑 비교를 할 점이 아니, 그 어떤 점인지. 박정희 개인과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박정희 리더십을 평가할 때 카리스마형 리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분이 무슨 소통을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제가 이분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 저 설에 이제 네. 고향 내려갔잖아요. 네. 고향이 이제 전남 지역인데 거기 곡성에서 큰아빠 하는 말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분권형 개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을 하는 건 맞지만 정책적으로 그 사람이 약간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명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거를 안 하고 접은 적이 있느냐? 당신은 타협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뭐 그런 질문들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해둔 게 자기는 반대에 부딪히면은 그때 무조건 대화를 한다.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한다면서 성남시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2014년 그 지방선거 재수선거로 나왔을 때는 4년 전보다 4%더 높게 지지율을 받았고 그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분당구 같은 경우가. 근데 그런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분석되는 분당구에서도 득표율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 그런 매니페스토 본부나 뭐 시민단체, 뭐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도 성남시를 3년 연속 재정상태 우수단체 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물론 당연히 갈등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식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현실 정치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이때까지 다 나온 얘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돼도 분명히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 한국자유당인가요? 자유한국당. 그 잔존 세력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잔존 세력과를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그 법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그 뭐죠?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지금 같이 아무것 통로도 없고 그냥 서로 다투기만 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저는. 약간 보수와 타협을 네.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동안 비리를 저지르는 거를 눈 감고 봐줬기 때문에 그거를 관행이라고 넘어가는 거는 자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 왜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법을 법대로 하는 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그냥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소통이나 다른 데서 합의를 하는 거는 여당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그런 부분은 여당 쪽 인사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사람을 쓰고 뭐 그냥 복지나 이런 부분 진보가 좀 더 강하니까 그 야당 쪽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쓰고 협치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뭔가 잡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벌개혁 청산을 한다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관행에 대해서 안 봐주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딪히는 게 있으면 분명히 강하게 나갈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냥 불통으로 그냥 무조건 노동자들이 말하는 것만 다 따라주겠다라고 하기에는 그 철거민 그 폭행 논란 이 사건도 있었듯이 약자라고 무조건 그렇죠. 갑질을 하는 거를 봐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를 불통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대선 후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을 한국의 성공한 샌더스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이 세 명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안희정은 지금 보수층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그런 정치적 행보를 그쵸. 보이고 있잖아요. 그 문재인은 조금 이재명보다 훨씬 더 약간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행보를 맞아요.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재명은 자신의 색깔을 계속 드러내고 이렇게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적 승리를 자기한테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재명을 되게 어떤 좀 약간 생각보다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번에 좀 얘기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면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분을 내가 참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지역 정치인이면은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내가 있었다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반성하게 되는 계기? 그런 것도 새삼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답답한 시국에 이렇게 좀 사이다 같은 정치인이 나온 거는 확실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정말 좀 좌절을 했었는데 그냥 이런 걸 보고 또 꼭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저는 더민주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안희정 후보가 우클릭하는 거는 인기 끌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그런 좀 정치 공학적인 그게 있다 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을 중간으로 안희정은 약간 보수 쪽으로 확장을 하고 이재명은 더 왼쪽으로 확장을 해서 민주당 자체를 좀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새 후보가 그 더민준의 경선이 좀 기대되긴 해요. 왜냐면 새 후보가 너무 명확하게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고 이재명처럼 이렇게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대변을 해주는 그런 리더가 나온 것도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도민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을까요? 그 진짜 그런 전략이라면은 지금 되게 판세를 잡고 있는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바른정당으로 갈 거나 국민의당으로 갈 거나 안희정이 잡고 있고 좀 정의당으로 갈 거는 이재명이 잡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 정말 무수저죠 사실. 무수저인 사람도 정말 시장이 돼서 자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나온 것만 해도 아 되게 우리 사회가 천천히지만 지그재그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그재그란 표현 멋있다. 무감각과 차요. 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